권세 있는 만주족 미녀들이 가득한 삼궁유권에서 김가씨는 조선의 피가 흐르는 외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천한 노비 신분으로 자금성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두려움, 그리고 운명을 바꾸겠다는 갈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약해질 수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몸을 오직 출산을 위한 도구로 바쳤고 연이어 4명의 황자를 걸륭제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 가문에 찍힌 노비의 낙인을 지원했고 낳은 아이들을 디딤돌 삼아 권력의 정점을 향해 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녀는 이 치열한 생존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시대의 편견 앞에서는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모든 생명력을 쏟아붓고 42세의 나이로 쓰러지던 순간 그녀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어미의 몸에 흐르는 그 이방인의 피 때문에 영원히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금성의 화려한 시절이 아닌 그녀가 태어나기 86년 전인 1627년의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한반도 북쪽 국경, 평화롭던 의주 땅에 후금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바로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철기병의 말발굽은 조선의 강토를 짓밟았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굴비 엮이듯 줄에 묶인 채 살을 내는 차가운 압록강을 건너 낯선 땅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비참한 행렬 속에 김씨의 증조부 뻘되는 김신달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고향집과 안개 너머로 사라지는 조국의 산천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선이 영원한 이별이 되리라는 것을요. 만주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와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평범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했고 임에는 노예라는 낙인이 찍혔으며 청나라 황실의 사유재산인 내무부 포의 조직에 편입되었습니다. 포이, 겉으로는 황실의 집사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대대로 세습되는 종신형과도 같은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포이로 태어난 자는 오직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해 고개를 숙이며 죽어서도 주인의 무덤가를 지키는 그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김씨 가문은 3대에 걸쳐 타향에서 나고 죽었습니다. 비록 만주어를 쓰고 변발을 했지만 김씨 집안의 깊은 안방에서는 여전히 조선의 풍습이 맥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치를 담그고 아이들에게 의주라는 뿌리를 가르치며 가슴 한구석에 망국의 유민이라는 지울 수 없는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강희 52년 번화한 북경성 내무부 관령 김산보의 저택에서 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바로 김씨였습니다. 아버지 김산보는 핏덩이 딸을 안아들고 기쁨과 탄식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포의 가문의 딸이 못생기면 평생 험한 일을 해야 하고 만약 예쁘다면 그 운명은 더욱 가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비 가문 딸의 미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황제의 재산이었고 왕공 귀족들의 놀이개나 선물로 바쳐질 운명이었으니까요. 김씨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우려대로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당시 청나라 귀족들이 선호하던 바람 불면 날아갈 듯한 한족풍의 병약한 미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조선 여인 특유의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복스러운 얼굴, 흰 피부, 반짝이는 눈망울, 그리고 무엇보다 풍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육체. 만주족들의 눈에 그녀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나 묘하게 피를 끓게 만드는 야생화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옹정 5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김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자들을 위한 수녀 선발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내무부 포의 출신인 김 씨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잔인한 경쟁에 내던져졌습니다. 자금성의 붉은 벽은 하늘을 가릴 듯 높았고 그 안에는 수백 명의 소녀들이 서 있었습니다. 류호록 씨, 부찰 씨 같은 명문가 교수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서서 김 씨와 같은 포회 출신 소녀들을 벌레 보듯 멸시했습니다. 그녀들에게 김 씨는 그저 하인일 뿐 황자를 모실 자격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마저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뒷배도 없었고 태감들에게 쥐어줄 뇌물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바로 그녀 자신, 젊음과 건강한 육체, 그리고 끈질긴 조선의 핏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옹정제의 눈길이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황제는 가냘픈 귀족 영예들과 달리 아이를 쑥쑥 잘 낳을 것 같은 건강하고 관능적인 김 씨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녀는 옹정제의 넷째 아들, 훗날의 걸륭제인 홍역의 잠저로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처참했습니다. 정실 부인인 적복진도, 측실인 측복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신부는 격계, 청나라 황실에서 공주를 뜻하기도 하지만 왕부 내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시첩, 즉 고급 하녀나 다름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족보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미천한 위치였습니다. 홍역의 잠저는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훗날 효현 순왕후가 되는 명문가 출신의 부찰씨, 그리고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던 고씨 등 쟁쟁한 여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모란곳들 사이에서 이름 없는 들꽃인 김 씨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했을까요? 그녀는 신화 그림으로 그들과 경쟁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홍역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홍역이 정무에 지쳐 돌아올 때 따뜻한 찬물을 대령하고 다리를 주무르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헌신적인 태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도한 고씨나 엄격한 부찰씨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무엇보다 홍역은 김 씨의 그 이국적이고 풍만한 육체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북경의 차가운 밤, 조선의 피가 흐르는 여인의 품은 젊은 황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조선에서 온 종년, 색으로 주인을 홀린 천한 것이라는 비웃음을 그녀는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자의 총에는 아침 이슬처럼 더 덥다는 것을. 이 지옥 같은 계급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에게는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황자였습니다. 1735년 북경의 종로에서 울려 퍼진 종소리가 옹정제의 붕어를 알렸습니다. 홍역이 황제에 등극하니 그가 바로 걸륭제입니다. 잠저의 문이 닫히고 식인 꽃과 같은 자금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 씨는 신무문을 지나며 맹세했을 것입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노비의 딸로 살지 않겠다.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들을 이 제국의 주인으로 만들리라. 걸륭 원년 첫 책봉에서 그녀는 김귀인에 봉해집니다. 황제는 그녀의 성씨인 김을 그대로 봉호로 내리며 그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그녀의 헌신과 매력을 인정한 황제는 그녀를 갑인으로 승격시킵니다. 가는 아름답다, 기리다는 뜻입니다. 노비 출신의 격계였던 여인이 당당히 내명부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갑인 김 씨에게 빈의 자리는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거대한 야망, 즉 자신의 비천한 핏줄을
제국에서 가장 고귀한 핏줄로 바꾸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1737년 김씨는 갑인이라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노비 가문 출신으로서는 기적과도 같은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그녀의 속내는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궁이라는 곳은 직함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 곳입니다. 황제의 총애는 권불 10년, 아니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듯 황제의 사랑은 언제든 더 젊고 더 가문 좋은 여인들에게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걸륭제의 후궁에는 거대한 두 개의 태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걸륭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첫사랑이자 완벽한 국모 효현순왕후 부찰씨였습니다. 또 하나는 대학사의 딸이자 교태 넘치는 매력으로 황제를 사로잡은 귀비 고가씨였습니다. 만주족 명문가 출신의 이들 틈바구니에서 아무런 정치적 뒷배경이 없는 포위 출신의 김씨가 설 자리는 좁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황제가 잠시 머물다 가는 아름다운 육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름다움은 시든다는 것을. 1738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황실에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걸륭제가 가장 아끼던 적장자, 황후 부찰씨의 아들인 이황자 영년이 9살의 나이로 요절한 것입니다. 황제는 비통에 잠겼고 황후는 실신했습니다. 자금성 전체가 초상집처럼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의 불행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적장자가 사라지자 황희계승의 구도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텅 빈 동궁의 자리를 놓고 후궁들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인 김씨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쓴 탕약을 삼켰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아이를 들어서게 한다는 온갖 비방을 다 썼습니다. 궁녀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그녀는 고향 의주 쪽 하늘을 바라보며 삼신할미에게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제발 제게 아들을 점지해 주소서. 이 위태로운 이방인의 삶을 구원해 줄 핏줄을 주소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그녀는 언젠가 늙고 병들어 이름 없이 사라질 잊혀진 여인이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하늘은 마침내 이 간절한, 어쩌면 탐욕스러울 만큼 처절한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1738년 여름, 김씨의 월경이 멈췄습니다. 태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식은 은밀하게, 그러나 빠르게 내명부로 퍼져나갔습니다. 황후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와중에 들려온 갑인 김씨의 회임 소식. 누군가는 축하했지만 누군가는 질투의 시선으로 그녀의 배를 노려보았습니다. 천안포의 주제에 감히 황자를 품다니. 과연 저 뱃속의 아이가 무사히 세상 빛을 볼 수 있을까? 김씨는 두려웠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후궁들이 임신 중에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독살당했다는 이야기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임 기간 내내 철저하게 웅크렸습니다. 처소박 출입을 삼가고 들어오는 음식은 은수저로 독을 확인한 뒤에야 입에 댔습니다. 황제의 방문조차 핑계를 대며 줄였습니다. 오로지 뱃속의 아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그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어미 늑대처럼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10달 동안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39년 1월 14일, 자금성 북동쪽 갑인의 처소에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걸륭제의 네 번째 아들 사왕자 영성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걸륭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련을 잃고 상심에 빠져 있던 황제에게 건강하고 튼튼한 사왕자의 탄생은 하늘이 내려준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황제는 한 걸음에 달려와 핏덩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황제의 품에 안긴 아기, 그리고 그 모습을 땀에 젖은 채 바라보는 김씨. 그 순간 김씨를 바라보는 황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자리를 즐기기 위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황통을 잇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사왕자의 탄생은 김씨의 위상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궁녀들과 태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하던 자들이 이제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내명부의 서열은 엄격하지만 청나라 황실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의자귀,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 귀해진다는 법칙입니다. 김씨는 이제 황자의 생모라는 가장 강력한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조선에서 온 종년이라고 대놓고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훗날 황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김씨는 아들 영성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굽신거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만주족 귀족 아이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 천하를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서늘하고 거대한 야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통해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존엄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1741년 걸륭제는 대대적인 후궁 봉작을 단행합니다. 황자를 낳은 공로를 인정받아 갑인 김씨는 갑이로 승격됩니다. 빈에서 비로의 승진, 이것은 단순한 한 단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내명부 시스템에서 빈은 독자적인 궁을 거느리고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고위 후궁, 즉 주위의 정점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녀는 황후, 귀비와 한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입궁한 지 10여 년, 낯선 이국 땅에서 노비의 딸로 시작해 마침내 제국의 상류 사회에 안착한 것입니다. 갑이 책봉식을 받던 날, 김씨는 금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조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수많은 만주족, 몽골족, 한족 비빈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법일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서 살아온 자의 본능일까요? 정상에 오른 김씨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왕자 영성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황실의 아이들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쉽게 꺼지곤 했습니다.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암투에 휘말려 죽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그리고 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방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하다. 더 나아야 한다. 황제가 나를 찾을 때 내 배는 쉬지 않고 불러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30이 가까워오는 나이,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황제의 아이를 갖기 위해 매진합니다. 걸륭제 역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을 낳아준 김씨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병약하고 예민한 다른 후궁들과 달리 김씨는 언제나 생명력이 넘쳤고 황제에게 편안한 안식처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김씨, 그녀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 황후의 자리 바로 밑,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성의 붉은 벽 안에서 조선의 피를 가진 여인의 위대한 그리고 위험한 도전은 이제 막 1라운드를 마쳤을 뿐이었습니다. 1740년대 중반,
겉으로는 강건성세의 태평성대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자금성 내명부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황제 건륭의 곁을 지키던 거대한 거목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745년 건륭제가 정신적으로 가장 의지했던 여인이자 총애의 상징이었던 해현황귀비 고가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가씨의 죽음은 내명부의 권력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황후 부찰씨는 연이은 자식의 요절로 심신이 피폐해져 있었고 다른 비빈들은 아직 어리거나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권력의 공백기, 태풍의 눈 속에 갑이 김씨가 서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황궁은 김씨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건강했고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미 든든한 장남을 슬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듯 황제의 허전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1746년 7월 15일 자금성의 한여름 더위를 뚫고 또다시 아기 울음소리가 김씨의 처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건륭제의 8번째 아들 팔황자 영선의 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씨가 황궁 내에서 불가침의 성욕을 구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많은 비빈이 평생 황제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늙어갈 때 김씨는 연달아 황자를 생산하며 황실의 대를 잇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 여인의 배는 쉬지도 않는가. 질투 어린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지만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명의 황자를 거느린 그녀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서역에서 진상된 보석, 강남에서 올라온 최고급 비단은 황후의 궁으로 들어간 뒤 그 다음은 어김없이 김씨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명실상부한 황궁의 실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허락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1748년 청나라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고 슬픈 해가 밝았습니다. 황제와 함께 동쪽으로 순행을 떠났던 효현 순왕후 부찰씨가 배 위에서 돌연병사한 것입니다. 국모의 죽음, 건륭제는 비통함에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황후의 장례 기간 동안 황제는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거나 유배 보내며 슬픔을 분노로 표출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과 공포의 해에 김씨의 배는 다시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황후의 3년상을 치르는 엄숙한 기간이었지만 황제의 핏줄을 잉태한 김씨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건륭제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김씨와 뱃속의 아이를 통해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1748년 건륭제는 파격적인 조서를 내립니다. 셋째 아들을 임신 중이던 가비 김씨를 가기비로 진봉한 것입니다. 귀비, 내명부 서열 3위.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황후는 죽었고 황귀비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경쟁자인 한귀비가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즉, 아들을 둘이나 둔 가기비 김씨는 사실상 내명부의 최고 권력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선에서 끌려온 노비 가문의 딸이 대청제국 황궁의 꼭대기에 선 것입니다.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던 그녀의 조상들이 보았다면 기절할 만큼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인간이 오만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귀비 책봉의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인 그해 7월, 김씨는 9번째 황자를 출산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9 황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화려한 귀비의 관복을 입은 김씨는
차갑게 식어가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그 해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때 김 씨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귀비였습니다. 그녀는 마음 놓고 울 수도 없었습니다. 마마, 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황제 폐하께서는 황후 마마를 잃고 예민하십니다. 마마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총애를 잃으십니다. 유모의 다급한 만류에 김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나는 울 자격도 없구나. 이 자금성에서는 슬픔조차 사치일 뿐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거울 앞에 앉아 다시 화장을 고쳤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붉은 연지로 가리고 싸늘하게 식은 가슴을 화려한 보석으로 덮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가 아니라 제국의 귀비로서 황제를 위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이중생활, 이것이 바로 자금성 여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왕자의 죽음은 김 씨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두 아들, 사왕자 영성과 팔왕자 영선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남인 사왕자 영성에게 거는 기대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황후가 낳은 적자들이 모두 요절한 상황에서 김 씨의 아들인 내황자는 황제에게 남은 가장 나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영성아, 네가 황제가 되어야 한다. 네가 용상에 앉아야만 이 어미의 출신 성분이 세탁될 수 있다. 너는 죽은 내 동생 목까지 살아야 한다. 그녀는 밤늦도록 어린 아들을 붙잡고 공부를 시켰고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한 처세술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한 맺힌 야망을 짊어진 어린 황자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1748년의 끝자락, 가기비 김 씨는 자금성의 높은 성벽 위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생존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빈에서 비로, 그리고 귀비로.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따뜻한 동료도, 진심 어린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자리를 노리는 젊은 후궁들의 시선만이 늑대처럼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수궁의 젊은 비빈 위씨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옷깃을 여미며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게는 아직 마지막 승부수가 남아있다. 그녀는 늙어가는 육체를 다시 한번 불태워 황제를 자신의 침소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그녀의 생명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1750년대로 접어들며 자금성의 계절은 다시 바뀌고 있었습니다. 황후의 자리는 한비나랍 씨가 차지하여 내명부를 장악했고 영수궁에는 젊고 영리한 영비 위씨가 혜성처럼 등장해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화무시 비롱이라 했던가요? 황제의 사랑은 영원히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젊음은 무기였고 늙음은 죄악이 되는 곳이 바로 황궁이었습니다. 어느덧 39이 된 가기비 김씨. 당시 기준으로 40을 바라보는 나이는 이미 노년에 가까웠습니다. 잦은 출산과 치열한 암투로 그녀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비단옷 속에 감춘 그녀의 무릎은 시렸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주변의 시녀들과 태이들은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마마, 이제는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의 출산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그것은 생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 아들들은 저 젊은 후궁들의 자식들에게 밀려난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내가 여전히 황제의 여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1751년,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모두 끌어모아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기적처럼, 아니 어쩌면 비극적으로 그녀에게 다시 태기가 찾아왔습니다. 40에 가까운 나이의 임신,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 목숨을 건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1752년 2월 7일, 북경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을 파고들던 날, 김 씨는 상호 끝에 4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다시 아들이었습니다. 걸륭제의 11번째 아들, 11황자 영성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김 씨는 무려 4명의 황자를 낳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청나라 역사를 통틀어 한 명의 후궁이 4명의 황자를 생산한 예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집요하게 황제의 곁을 지켰는지, 그리고 걸륭제가 그녀를 얼마나 각별하게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황제는 늙어가는 연인이 목숨을 걸고 낳아준 늦둥이 아들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11황자 영성은 형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울음소리부터 가냘팠고 자라면서 무예보다는 북과 먹을 가까이 했습니다. 훗날 청나라 4대 서예가 중 한 명인 성친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영성. 그의 섬세한 감수성과 천재적인 예술성은 어쩌면 시와 그림을 사랑했던 아버지 걸륭제의 취향과 평생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한을 삼켰던 어머니 김 씨의 슬픈 감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 씨는 늦둥이 영성을 품에 안고 유독 애틋해했다고 전해집니다. 막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가보지 못한 세상, 정치와 암투가 없는 자유로운 예술의 세계를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 김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야망가 김 씨가 살아있었습니다. 당시 황위 계승 구도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장남인 사황자 영성은 성실하고 효심이 깊었으나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오황자 영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 황후 나랍씨가 적자를 낳으면서 서자인 사황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사황자는 훌륭하나 그 외가가 조선의 노비 출신 아니던가? 어미의 신분이 천한데 어찌 대통을 잇겠는가? 이 말들은 비수처럼 김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귀비가 되고 황자를 넷이나 낳아도 핏줄이라는 천형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와 아들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김 씨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더욱 혹독하게 채찍질했습니다. 너희는 반쪽짜리 만주족이 아니다. 너희는 황제의 아들이다. 만주어, 기마술, 경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 그녀의 처소인 계상궁은 자금성 안에 작은 조선이자 동시에 숨막히는 스파르타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되어 갔고 아들들은 어머니의 거대하고 무거운 기대에 짓눌려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력으로 버티기에는 육체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1754년 자금성의 가을은 유난히 쓸쓸하고 길었습니다. 정원의 오동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듯 각입이 김 씨의 생명력 또한 속절없이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4번의 출산은 그녀에게 황실 최고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육체를 뿌리째 갉아먹었습니다. 40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이미 노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화려한 가체의 무게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목은 가늘어졌고 한때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풍만하고 건강했던 육체는 고통 속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힌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녀가 병석에 눕자마자
황궁의 공기는 냉혹하게 변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권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황후 나랍씨는 내명부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적자의 위험을 과시했고, 젊고 영리한 영비 위씨는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덩그러니 남겨질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가? 특히 장남인 사왕자 영성의 입지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성실했지만 천재적인 오왕자 영기나 적통 황자들에 비하면 빛이 바랬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수군거림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왕자는 훌륭하나 그 외가의 뿌리가 너무 천하다. 어미가 조선에서 끌려온 노비 출신인데 어찌 대청의 황통을 잇겠는가.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이방인, 포위, 노비 가문. 이 지독한 꼬리표가 자신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금지옥엽 같은 아들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귀비가 되어도 근본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아들들은 영원히 반쪽짜리 황족구로 멸시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지독한 굴레를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그것이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1755년 죽음의 그림자가 문턱까지 들이닥친 어느 날, 김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걸륭제와의 독대를 청합니다. 걸륭제가 침전으로 들어왔을 때 김씨는 시녀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황제는 옛 연인의 처참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눈빛만은 20년 전 처음 황자를 만났던 그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건 단판의 자리였습니다. 폐하, 신첩의 몸은 이미 다했습니다. 하오나 신첩이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은 오직 아이들 때문입니다. 제 미천한 출신이 훗날 아이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그녀의 요구는 명확하고 대담했습니다. 자신의 친정 가문인 김씨 일족을 황실 노비 신분인 내무부 포위에서 해방시켜 줄 것. 그리고 그들을 만주족 최고의 귀족 집단인 만주 정황기에 편입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황기는 황제가 직접 거느리는 상삼기 중 하나로 청나라 최상위 귀족들만이 속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조선식 성씨인 김뒤에 아름다울까 자를 더해 만주식 성씨인 김가씨로 바꿔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조선의 노비가 아니다. 나는 만주족 명문가다라는 선언이자 아들들을 완벽한 만주족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필사적인 신분 세탁이었습니다. 걸륭제는 고뇌했습니다. 후궁의 친정을 포위해서 상삼기로 격상시키는 것은 전례가 드문 파격적인 특혜였습니다. 만주족 대신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자신의 곁을 지키며 4명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 고향을 등지고 이 먼 타국에서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온갖 멸시를 견뎌내고 살아온 이 가엾은 여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그대의 뜻대로 하리라. 그대의 가문을 드높여 아이들이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겠다. 그 순간 김씨의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비록 살아서 황후의 자리는 얻지 못했지만 그녀는 마침내 가문의 역사를 바꾸고 자식들에게 귀족의 혈통을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녀에게 그 영광을 누릴 시간을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아낸 직후부터 김 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755년 11월 15일, 차가운 삭풍이 자금성의 창호지를 때리던 날, 각입이 김 씨, 아니 이제는 김가 씨가 된 그녀는 마침내 42년의 치열했던 삶을 내려놓고 숨을 거둡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걸륭제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짐을 위해 그토록 애쓰더니 어찌 이리 급하게 가는가. 황제는 그녀가 죽자마자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를 숙가황기비로 추서합니다. 내명부 최고의 명예이자 황후 바로 다음 가는 자리. 시호인 숙가는 맑고 어질며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이방인의 콤플렉스와 싸우며 치열하게, 때로는 독하게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황제가 내려준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조칙을 내려 그녀의 가문 전체를 만주 정황기로 승격시키고 성씨를 김가씨로 고치도록 명했습니다. 그녀의 일족은 노비 문서인 포의 명부에서 삭제되고 만주족 귀족 명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완성된 이름, 숙가황기비 김가씨. 그녀의 육신은 차갑게 식어 자금성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남긴 4명의 황자와 격상된 가문의 위상은 그녀가 패배자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였음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평생을 부정하고 싶었던 조선의 피, 그러나 끝내 지울 수 없었던 그 정체성을 안고 떠난 그녀. 자금성의 높은 벽 너머로 그녀의 혼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의주로 날아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들의 곁을 맴돌며 황궁의 권력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진정한 전설은 무덤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755년 겨울, 숙가황기비 김씨가 떠난 자금성에는 짙은 허무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걸륭제는 약속대로 그녀의 장례를 황기비의 예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화려한 금관에 안치되었고 그 위에는 숙가라는 아름다운 시호가 새겨졌습니다. 숙은 맑고 정숙하다는 뜻이요. 가는 아름답다는 뜻이니 평생을 이방인의 콤플렉스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녀에게 황제가 내려준 최후의 찬사이자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지자 남겨진 4명의 황자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황궁은 힘없는 자들에게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황기비의 아들로서 위세를 떨쳤지만 어머니가 사라지자 그들은 냉혹한 정치판에 맨몸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김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황제로 만들고자 공을 들였던 장남 사황자 영성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씨는 죽기 직전 아들을 김가씨라는 만주족 명문가로 세탁해 주었지만 황제의 마음속에 있는 혈통의 벽까지는 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머니 없는 황자가 황위 계승권 다툼에 휘말려 피를 보는 것을 막으려던 황제의 배려였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김씨가 죽고 8년 뒤인 1763년에 일어났습니다. 걸륭제는 돌연 사황자 영성을 자신의 숙부인 이친왕의 양자로 입적시키라는 조칙을 내립니다. 표면적으로는 대가 끊긴 숙부의 가문을 잇게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황자가 다른 가문의 양자로 간다는 것은 황실 적통에서 배제되어 황위 계승권을 영구히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숙가황기비가 평생을 바쳐 닦아놓은 황제 만들기 꿈이 걸륭제의 말 한마디로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김씨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피눈물을 흘리며 관뚜껑을 긁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황제가 될 수 없다니.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황위 계승권에서 멀어진 덕분에 사왕자 영성은 훗날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형제들의 권력 다툼에서 한 발짝 물러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황제는 되지 못했지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야망이 좌절된 자리에는 뜻밖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11황자 영성이었습니다. 형이 양자로 쫓겨나고 권력과 멀어지자 영성은 칼 대신 붓을 잡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섬세한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그는 훗날 청나라 서해사를 대표하는 4대 명필 중 한 명이 되어 성친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글씨는 힘이 넘치면서도 우아하여 천하의 보물로 여겨졌고 황제인 아버지조차 아들의 글씨를 아꼈다고 합니다. 어머니 김씨는 아들이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가 되길 바랐으나 아들은 예술의 세계를 호령하는 거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망가였던 김씨가 남긴 또 다른 형태의 어쩌면 더 아름다운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1757년 걸륭제는 숙가황귀비 김씨의 관을 자신의 수릉인 유릉의 지하궁전에 안치하도록 명합니다. 이것은 실로 파격적이고도 영광스러운 대우였습니다. 황제의 무덤인 유릉 지하궁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황제와 황후, 그리고 황제가 가장 사랑했던 극소수의 여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이었습니다. 차가운 지하궁전의 돌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 황제의 관이 놓일 자리 옆에는 걸륭제의 첫 번째 황후인 효현순왕후 부찰씨, 그리고 첫 번째 귀비였던 혜현황귀비 고가씨가 먼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만주족 명문가 출신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자리에 조선 의주에서 온 포이의 딸 김씨가 나란히 눕게 된 것입니다. 살아서는 신분의 벽 때문에 결코 황후와 나란히 앉을 수 없었고 언제나 한 발짝 뒤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녀. 하지만 죽어서는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공간에서 영원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만주족의 명문가 여인들 틈에 누운 유일한 이방인. 걸륭제는 죽어서도 그녀를 곁에 두고 싶어 할 만큼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헌신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김씨가 평생을 바쳐 얻어낸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을까요?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김씨의 아들들은 비록 황제는 되지 못했지만 청나라 황실의 최고의 왕작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녀의 친정인 김가씨, 가문 역시 대대로 고위 관료를 배출하며 명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걸륭제는 80세가 넘어서도 가끔 유릉을 찾아 술을 따르며 젊은 시절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눈매가 곱고 생명력이 넘쳤던 그 여인을 추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그녀의 치열했던 삶은 숙가라는 아름다운 두 글자 시호 뒤에 가려졌습니다. 그녀가 흘렸던 눈물, 밤마다 삼켰던 불안, 그리고 핏줄을 바꾸고 싶어 했던 처절한 욕망은 공식 기록에서 점차 지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유릉의 지하궁전 깊은 곳, 그녀의 관은 100년이 넘도록 침묵 속에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았고 내 핏줄은 이 제국에 깊이 뿌리내렸다.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그녀의 영면.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대청제국이 멸망하고 혼란의 시기가 도래한 20세기. 그녀의 무덤에 끔찍한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숙가황귀비 김씨가 눈을 감은 지 173년이 흐른 1928년 여름. 청나라가 멸망하고 군벌들이 할거하던 혼란의 시기. 걸륭제의 무덤인 유릉의 끔찍한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군벌 손전영이 이끄는 도굴 부대였습니다.
군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분 아래 그들은 대청제국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육중한 지하궁전의 돌문을 폭약으로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그곳에는 걸륭제와 2명의 황후, 그리고 김씨를 포함한 3명의 황귀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김씨의 관도 탐욕스러운 손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굴꾼들은 보물을 꺼내기 위해 황제와 후비들의 관을 도끼로 부수고 시신을 끄집어내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지하궁전에 차오른 진흙탕 물 위로 걸륭제와 김씨, 그리고 다른 여인들의 유골이 뒤엉켜 떠다니게 된 것입니다. 훗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나라 황실의 후손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누구의 뼈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후손들은 수습된 유골들을 하나의 관에 합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그녀를 악녀로 묘사하지만 사실 그 표독함은 아무런 뒷배경 없는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둘러야 했던 가시 갑옷이었습니다. 비록 아들을 황제로 만들겠다는 꿈은 좌절되었지만 그녀는 김가씨로 성씨를 바꾸면서까지 자식들을 지켜냈고 그 후손들은 대륙의 명문가로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만주족 황비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끝내 지울 수 없었던 조선의 딸의 영혼. 청나라 황궁을 삼킨 붉은 꽃, 숫가 황귀비 김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피어났던 그녀의 삶은 우리 곁에 영원한 향기로 남을 것입니다.